사도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마치 딸을 강도에게 뺏기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상견례의 자리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해서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자리가 그런 말을 할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 반응을 의식하지 않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너무 큰 상실감으로 다가와서 그래요. 외동딸이라 더 그런가 봐요. 제 마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태도가 마치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준이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요구만 해도 이미 충분히 많은데 강도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남동생을 키워낸 그녀. 하지만 남동생의 예비 신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결말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는데요. 사연 시작 전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동생은 올해로 35, 직장은 수원이고 현재 제가 명의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제가 동생이 결혼 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집이었어요. 저는 그 집을 결혼 선물로 넘겨줄 계획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계획은 동생 여자친구와 그녀의 가족으로 인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2년간 사내 연애를 이어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파주에 있는 친정 근처로 신혼집을 옮기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팔자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집을 팔아서 친정 근처로 옮기면 우리 부모님도 가까워지고 신혼집도 더 넓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 집은 동생의 회사에서 불과 20분 거리입니다. 수원에서 파주까지는 편도로만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리인데 결혼 후 출퇴근에 대한 걱정은 하지도 않는 걸까요? 더구나 아파트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녀가 집을 팔자는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집이 자기 것인 양 요구하는 태도에 기분이 상했어요. 동생에게도 이 문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말했지만 그는 여자친구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누나, 결혼하면 우리 둘이 같이 살 집이잖아. 여자친구 쪽 의견도 좀 고려해야지. 회사랑 좀 멀어지더라도 여자친구가 파주가 더 좋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넌 매일 회사에 출근해야 해. 파주에서 수원까지 왕복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감이 안 와? 여자친구는 결혼 후 일을 안 할 생각이라며. 그렇다면 너 혼자 그 고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동생은 고개를 돌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로 결혼 준비를 망칠 순 없잖아. 그냥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지. 이 상황에 대해 저는 평택에 계신 아버지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의견이 충돌하는 건 흔한 일이야. 하지만 수원에서 파주까지 출퇴근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겠냐? 너희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여자친구 쪽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줬을 것 같다만 내 말대로 준이가 모든 걸 감당하는 건 좀 걱정스럽구나.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동생이 왜 이렇게 쉽게 여자친구에게 끌려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느 날 동생을 통해 그녀 부모님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친정 근처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셔. 특히 파주는 개발도 많이 되고 살기 좋아질 거래.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돌볼 수 있잖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자친구 본인뿐 아니라 그녀 부모님까지도 집 문제에 관여하면서 동생에게 압박을 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동생의 여자친구와 직접 대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생과 함께 저를 만나러 왔고
이 자리에서 신혼집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혼하면 서로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수원은 제 부모님과 너무 멀어서요. 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집은 그쪽이 아니라 내 동생의 출퇴근을 위해 마련한 집이에요. 그쪽 부모님과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남편 될 사람이 매일 출근해야 하는 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당황한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물론 출퇴근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쪽 부모님을 그쪽이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걸 위해 내 동생이 매일 4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동생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 결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대화는 계속됐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여전히 신혼집을 파주나 고향으로 옮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동생은 그녀를 설득하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동생을 위해 준비한 집인데 저 여자와 그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흔들고 있어. 정말 이런 결혼을 동생이 계속해야 하는 걸까? 저는 동생과 그의 여자친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각자 결혼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나마 상식적인 합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친구의 행동과 태도에서 점점 의문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돕기 위해 저는 동생에게 1,000만 원을 선물했습니다. 이 돈은 동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준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음에서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준 돈을 여자친구가 신혼 가구를 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동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이야, 너한테 준 1,000만 원 여자친구가 신혼 가구 사는데 썼다며? 그건 너를 위해 준 돈인데 왜 여자친구 쪽에서 부담할 걸 내 돈으로 해결한 거야? 그럼 내 돈으로 여자친구 쪽한테 그냥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동생은 다소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신혼집 준비하다 보면 서로 부담을 나눠야 하잖아. 그리고 여자친구가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그 돈으로 해결한 게 나은 것 같았어. 저는 화가 났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는 자기 돈은 어디에 썼는데? 반반 부담한다며? 이건 반반이 아니지. 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다른 결혼 준비에 돈을 쓰고 있어. 여자친구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택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가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너가 준 돈으로 여자친구의 몫까지 감당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 결혼은 서로의 희생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준이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 같다. 내가 따로 준이한테 연락해서 말해보마. 아버지의 말은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동생은 저를 찾아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여자친구가 결혼식 관련해서 가구나 가전은 내가 주로 부담하고 예물이나 예단은 생략하기로 하자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가구나 가전은 네가 부담하고 예물이나 예단은 없애자고? 그럼 네가 결혼 준비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긴데? 너는 괜찮아? 동생은 애써 긍정적으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결혼하면 어차피 다 우리가 같이 쓸 건데 내가 조금 더 부담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결혼은 둘이 함께 하는 건데 왜 너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가족의 요구에만 맞추는 거냐고? 얼마 후 남동생의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태도에서 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가 대부분 다 알아보고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결혼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금전적 부담이 동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를 지적하자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부 쪽에서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편 될 사람이 조금 더 크게 도와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생과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그럼 그쪽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어? 우리 쪽에서는 집도 비용도 다 내놓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결혼식장에서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을 챙기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동등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핑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태도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이야, 이건 네 결혼이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집도 있고 돈도 지원했지만 너가 이렇게 여자친구 쪽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상하다. 결혼 준비는 서로의 희생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해. 그런데 지금 너희 관계는 균형이 무너졌어. 동생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누나, 내가 알아서 잘해볼게. 결혼 준비가 다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믿어줘. 누나도 매형이랑 결혼할 때 알아서 잘했잖아. 나도 알아서 잘해볼게. 걱정 마. 하지만 저는 동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의견에만 휘둘리고 있었고 자신의 주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생과 여자친구로부터 예식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서울에 있는 곳으로 이미 예약을 마쳤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결혼식을 고양시에서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희 친척들이 거의 파주 쪽에 살고 있어서 고향으로 예식장을 좀 옮겼어요. 부모님도 거동이 불편하시고요. 남동생의 여자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서울에서 하기로 했던 예식장을 그쪽 마음대로 옮겼다고?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친척들이 더 많고 서울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하셔서요. 고향 쪽이 훨씬 편할 것 같아서요.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두 집안의 행사야. 그쪽 가족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나 우리 가족은 고향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불편한지 생각은 해봤어? 여자친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원래 신부 쪽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쪽이 편리한 장소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가 자기 가족의 편의만 생각하고 우리 쪽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건 양가가 협력해서 해야 하는 거야. 그쪽 편리만 따져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누나, 그냥 한번 이해해줘. 서울이나 일산이나 거기서 거기잖아. 이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너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내 여자친구 말만 듣고 끌려다니는 걸 모르겠어? 이번에도 우리 가족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했잖아. 동생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듣는 내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서로 의견을 맞추다 보면 힘든 부분도 생기지. 그런데 준이는 너무 한쪽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 예식장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신부 쪽에서 우리 가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태도지. 아직 상견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지금은 예식장이지만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준이가 계속 이렇게 살면 고생만 할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생과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식장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따졌습니다. 그쪽이 우리 가족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결혼 준비 과정을 보니 그쪽 요구만 반영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족은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어. 여자친구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생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신부 쪽이 조금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력? 그쪽이 준비하고 신경 쓴다는 게 결국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쪽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이 결혼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모든 결정을 자기 가족 위주로 진행하면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상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예식장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동생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더 큰 갈등이 생길 게 뻔해. 지금이라도 동생에게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해야겠어. 다음 날 저는 동생을 불러냈습니다. 준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의 결혼 준비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건 너가 지금 너무 한쪽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야. 결혼은 둘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지. 너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고. 너 자꾸 호구짓 할 거야? 동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도 알긴 알아. 여자친구가 우리 쪽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 그런데 결혼 준비가 이미 이렇게 진행됐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화를 해야 해. 아니면 이 결혼 결국 너가 다 감당하게 될 거야. 상견례 날짜가 잡힌 날,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태도와 행동을 지켜보며 느낀 찜찜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역시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걱정된다는 눈치였고, 저와 사전 통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진행하는 게 기본이야. 하지만 여자친구 쪽에서 또다시 일방적으로 자기들 의견만 강조한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 역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쪽에서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면 이번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어. 며칠 후 이뤄진 상견례는 일산에 있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여자친구가 고향으로 결혼식 장소를 변경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녀 가족이 모이기 쉽다는 이유로 정한 장소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딸을 귀하게 키우셨겠네요. 우리도 아들이 하나뿐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미소로 화답하며 한동안 무난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한 건 여자친구 어머니가 입을 열면서부터였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결혼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딸이 아까워서 밤잠도 못 자고 계속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들 하나뿐이라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답변이 적절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마치 딸을 강도에게 뺏기는 기분이에요. 사돈네는 딸이라도 있죠. 저흰 딸 하나뿐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상견례 자리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황당해서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자리가 그런 말을 할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 반응을 의식하지 않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너무 큰 상실감으로 다가와서 그래요. 외동딸이라 더 그런가 봐요. 제 마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태도가 마치 자기 감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준이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요구만 해도 이미 충분히 많은데 강도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려던 아버지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귀하게 키운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참 당황스럽네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딸이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너무 섭섭한 마음에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대신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말씀을 조금 과하게 하셨네요. 정말 죄송해요. 외동딸이라 감정이 조금 과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가 이해해달라는 말에 그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여자친구를 옹호하려 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그냥 걱정돼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 저는 동생의 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느껴? 우리를 강도 취급하면서도 너가 저쪽 편을 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결국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돈이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문제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상견례장을 나왔고 남동생은 당황하며 따라 나오려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뒤따라 나오며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잘못 말씀하셨어요. 제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부모님께서 강도라는 표현을 쓰는 걸 너가 그저 방관했다는 사실이 더 실망스럽구나.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와 저는 남동생에게 결혼을 재고하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가 이런 대우를 받고도 계속 결혼을 강행하려 한다면 앞으로 너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봐라. 남동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이미 많이 진행됐는데 지금 와서 멈출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는 지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로 결혼하면 결국 더 큰 후회가 남을 거야. 상견례가 끝난 후 저는 동생과 여자친구의 결혼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그녀의 가족이 보인 태도는 단순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돕지 않기로. 제가 동생을 위해 준비했던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는 계획도 전면 취소하고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기로 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동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동생은 무겁고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아버지와 저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여자친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요즘 왜 이렇게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여자친구도 상견례 때 너무 미안하다고 했잖아. 저는 동생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이야, 결혼은 단순히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보여준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이번 상견례는 그 모든 문제를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동생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준비가 이렇게 많이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아? 누나도 알잖아. 그리고 회사에 청첩장까지 다 돌렸다고. 저는 한숨을 쉬며 동생에게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나는 너가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아파트 명의도 넘기지 않을 거고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도 동의하셨고 그래도 너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더 이상 말리지 않을 테니까. 동생은 제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아파트 명의를 안 넘기겠다는 건 말이 안 돼. 저는 동생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너가 그걸 잘 관리하고 너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 너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네 여자친구와 그녀 가족이 너에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이건 네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야. 동생은 억울하다는 듯 변명했습니다. 누나, 나는 결혼이란 게 원래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 여자친구도 미안해하고 있고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해? 저는 동생에게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가 맞춰가고 있는 게 아니라 걔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아파트를 팔아서 여자친구 친정 근처로 가자고? 그럼 넌 수원에서 파주까지 출퇴근을 왕복 4시간씩 하겠다는 거야? 그게 네가 노력해서 만든 결혼 생활이야? 동생과의 대화 이후 저는 아버지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상견례에서 크게 실망한 상태였고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너가 준이를 위해 그 아파트를 넘기려 했던 마음은 알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다. 이대로 결혼하면 계속 끌려다니게 될 거야. 잘 생각했다. 아버지는 동생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준이야,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야. 하지만 지금처럼 상대방 가족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결혼이라면 결국 감당해야 할 고통만 커질 거다. 아버지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찬성하지 않겠다. 동생은 아버지의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아파트 명의를 넘기지 않고 모든 지원을 끊겠다는 결정을 여자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친구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파트 없으면 결혼 못해. 동생은 충격을 받은 듯 여자친구의 이 말을 그대로 제게 전했습니다. 누나, 여자친구가 아파트 없으면 결혼 못한다고 했어. 이게 너무 충격적이야. 정말 그런 조건 때문에 날 선택한 걸까?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답했습니다. 결혼 못하겠다고? 그럼 지금까지 그녀가 원했던 건 너와의 결혼이 아니라 아파트였다는 뜻이겠지. 동생은 제 말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누나. 여자친구는 나를 사랑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혼집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이야, 신혼집이 중요한 건 맞아. 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너가 직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여자친구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닌 너가 가진 물질적 조건이야. 그 후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 달리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중요한 결혼에서 아파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결혼을 반대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를 주지 않기로 한 이유는 간단해. 그쪽이 그걸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가족에 대한 존중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 그쪽이 보여준 태도는 그쪽이 원하는 걸 얻는 결혼에 불과했어. 그녀는 제 말을 반박했습니다. 신혼집은 결혼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이건 제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요구라면 왜 내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희생할 생각은 안 하는 건데? 왜 우리 가족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럼 준이한테 신혼집 구하라고 해. 왜 내 집을 달라는 건데? 집 주인이 주기 싫어졌다잖아. 동생의 여자친구는 자신의 가족이 결혼 준비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예식장 준비라든지 다른 결혼 준비에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실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식 장소도 고양시으로 바꾼 것도 너희 가족 편의를 위해서였지. 우리 쪽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 준비 과정 내내 그쪽에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도움이란 얘기야? 여자친구는 더 이상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과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동생은 여자친구의 태도가 점점 의심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누나랑 아버지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신혼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랑 함께 사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잖아. 그런데 너는 처음부터 아파트를 팔고 너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했잖아. 여자친구는 동생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저 우리 결혼이 안정적으로 시작됐으면 해서 그런 거야? 언니가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동생은 그녀의 말에도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너가 보여준 태도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야. 결국 동생은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결혼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 같아. 너희 부모님 편의를 위해 신혼집도 옮겨야 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 이건 내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야. 여자친구는 동생의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애초에 결혼 준비를 왜 시작했어?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야? 동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결혼은 나만 희생하는 결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결국 동생과 여자친구는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졌습니다. 파혼 소식이 전해지자 여자친구 부모는 우리 가족을 비난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까지 망칠 이유가 뭐였나요? 아파트 하나 때문에 결혼이 무너졌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아파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상호 존중 없이 한쪽의 희생만 강요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동생은 파혼 후 큰 상처를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파혼이 확정된 후 동생은 한동안 깊은 상실감과 혼란 속에서 지냈습니다. 2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파혼 이후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에게 안식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느낌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동생은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파혼이 동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생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이야, 지금 내가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건 누구에게나 큰 아픔이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조금만 더 여자친구를 이해했으면,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희생만 해야 하는 결혼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 여자가 너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너보다 물질적인 조건을 더 중시했던 건 확실해. 그러니깐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버지도 파혼 이후 동생을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평소 단호했던 아버지조차 이번에는 다정한 어조로 동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이야,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당연한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이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거라는 걸. 동생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억지로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동생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너가 이런 고생을 했으니 다음엔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동생이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막지 않았다면 동생은 더 행복했을까? 혹시 내가 너무 간섭했던 건 아닐까?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나섰던 건 아닌지 걱정돼요. 준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괜히 더 미안해지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너가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준이는 아마 더 큰 불행 속에 살았을 거야. 지금은 동생이 너를 원망할지라도 결국엔 너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조금은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동생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회사에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 그때 너랑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쯤 더 힘들었을 거야. 그땐 누나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났었는데 지금은 누나가 날 지키려고 했던 거라는 걸 알아? 저는 동생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이야, 나는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 앞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정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동생에게 꾸준히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삶은 길다.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이 실패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아버지의 조언은 동생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나 악행이 가족 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연 속 주인공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며 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를 보여주었죠.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